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 3월부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3월 달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 처음입니다. 공인중개사 강의 26년 동안 3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공인중개사 수험가를 전제하더라도 3월 달에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3월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다 보니 수험생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이론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 결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론이 좀 부족한데 이 문제풀이 과정을 듣고 나면 이론이 아주 명확해지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강양구가 강의에 대해서 또는 시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동의하시는 거죠? 시험은 기술입니다. 강의도 기술입니다. 책을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기술적인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했죠. 물론 운전면허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은 근본적인 차이가 운전면허 시험은 그죠? 문제은행식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은행식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은행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가 왜 필요할까요? 수능은 문제은행이 아니라고 하죠. 근데 기출 문제집이 왜 필요하죠? 공무원 시험 모든 고시에 기출 문제집은 다 존재하고 기출 문제집은 어떤 시험에서나 바이블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기출 문제집이 기출 문제가 바이블이라면 중요한 시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결론 어떤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문제풀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해요. 즉 문제은행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은 종전에 나왔던 문제가 20%만 출제되는 시험도 있고 어떤 시험은 80%가 출제되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문제은행식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론을 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숙보기와 함께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숙보기에서 이론 정리를 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예상문제를 풀 때는 체계도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숙보기 내용을 조금 더 체계도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나면 이론은 2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300문제를 풀게 됩니다. 개론의 경우는요. 기출문제 150문제, 예상문제 150문제, 그래서 300문제인데 기출문제 1번과 예상문제 1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150번과 예상문제 150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문 구성은 다르겠죠.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300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150문제인 거죠. 같은 유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150문제만 풀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150문제를 풀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그걸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얘기하는 거냐? 95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50문제 내용을 모두 몰라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400문제, 500문제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 여기 있는 문제를
앞서 예를 들었던 운전면허처럼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틀린 거 찾으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인데 문제 읽고 답 읽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 유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라는 문제 유형을 익히시고요. 또 하나,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 때 이론을 정리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이론 강의가 숙보기 강의처럼 이론적으로 많은 베이스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답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5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학부는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세법을 제일 먼저 강의했습니다. 세법을 한 10년 정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법 강의하면서 일정 시점에는 세법과 개론을 같이 강의했습니다. 세법과 개론 한 5년 정도는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후로는 세법 강의를 이제 안 했었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강의를 했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전공이 회계학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때 국어시험에 상업부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계로 바뀌었는데 상업부기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세법이 추가되면서 세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 7급 과목에 회계학과 세법을 강의했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과 7급에서 회계학과 세법을 강의했고요. 공인중개사 강의는 시작할 때 세법을 당연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갈아탔고요. 또 밀려서 갈아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의는 입시에서 수학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수학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강의한 과목으로 따지면 과목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딱 의뢰받으면 강의를 해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강의하고 싶은 과목은 공법입니다. 공법을 하고 싶은데 공법은 의뢰를 안 하니까 지금 개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공법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법 강의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세법도 강의를 시작하고 공법은 하고 싶지만 공법은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공법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강량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 같습니까? 서점에 가서 대학 교재용 공법 책들을 사서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기출문제죠.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다 확보해서 문제를 분류한 후에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출제되구나. 그리고 건축법에서 6문제가 출제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법 중에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출제가 될 때는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걸 먼저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죠. 모든 학원가는요. 그것이 입시든 고시든 어떤 시험이든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시험 보세요라는 거죠. 결론 잘못되면 다시 오세요라는 거죠. 강량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학원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을 함량시켜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시간이 지나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강의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바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마 내년에 또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더 슬림하게 스마트하게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렛대를 전달하고 포트폴리오를 전달하고 화폐 시간 가치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시험 보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수험생은 그것을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답을 찾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서 키워드는 부채죠. 다시 말해서 타인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렛대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타인 자본이 존재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해야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이게 시험용 강의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험생분들의 대다수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또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술을 발휘했다면 여러분들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는 기술을 익혀야죠. 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를 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이론이 정리가 안 돼서 두렵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시험 준비를 통해서 뭔가 기술을 익히고 답을 찾는 방법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누군가가 강량구에게 어떤 새로운 과목을 강의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뭐부터 하느냐? 기출문제를 다 찾아요. 기출문제를 가고 다 분석을 합니다. 정리하고요. 그래서 어느 파트가 얼마나 출제되었고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우선순위로 다 배열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학습을 해야죠. 제가 시험을 본다면 외워버리면 되지만 저는 강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법적인 체계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출문제 특강으로 들어갈게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숙보기를 정리하겠다 그랬죠. 숙보기를 통해서 1회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숙보기는 8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8페이지를 펴본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올해는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작년 같으면 부동산학의 이해는 다 버렸습니다. 시험과는 관계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올해는 아닙니다. 준비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8페이지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형태는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 정의를 근거로 해서 한 문제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표준산업 분류에서 속하는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부동산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 시험에서는 2번 출제가 되었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하나 시험용으로 다 출제합니다. 부동산 활동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모든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느냐? 인간이 부동산.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고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므로 대인 활동이면서도 대물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능률화라는 말이 보이죠. 즉, 부동산 활동의 목적이 능률화인데 능률적으로 수행을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능률적이냐? 체유효 이용. 체유효 이용이 뭐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안 물어봐요. 우리는 한 가지 뭘 기억하죠? 능률화 이꼴 체유효용. 한 세트로 묶어만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원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 원리다 그래서 이론, 기술이다 그래서 실무 모두를 다 중시한다고 해서 양면성이다 그러죠. 부동산학의 학문적인 성격, 종합과학이고 등등등 다 필요 없어요. 자, 두 가지 뭐라고요? 부동산학이란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죠. 종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종합. 종합 이꼴 복합 개념 또는 유형, 무형 또는 기술, 경제, 법률 한 세트로 딱 묶어 두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보통 뭐 기본세는 10개 정도 가까이 언급하고 있는데 시험 기준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복합,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인간,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이용 극대화. 그래서 그 부분이 숙보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근데 응용과학이라는 말이 온지 X인지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고 있죠? 오케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다. 결론은 순수과학, 자연과학과 상관없으니까 옳은 지문.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 있다는 것.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이 옳은 지문이라면 기술, 경제, 법률이라는 말이 보이든지 또는 복합이라는 말이 보이든지 또는 유형, 무형이라는 말이 보이든지 그러면 옳은 지문,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종합이라는 개념 끝. 다음 동그라미 5번. 안전성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능률성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경제성의 원칙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 우리는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있으면 체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되는 거지 다른 원칙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답은 5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요. 숙보기에서 이론을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예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상 문제를 들어갈 때는 먼저 체계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론 숙보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4가지 파트를 학습하는 거예요. 제목이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 학이 뭐야? 부동산 학의 개념. 두 번째, 부동산 학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이 뭐지? 관련된 문제예요.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용어 정의, 토지의 정의, 그죠? 또는 주택들의 정의.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4개 파트인데, 물론 4개 파트 중에서 부동산의 분류와 부동산의 특성이 별표시 100개짜리예요. 자, 이제는 별표시 하면서 가는 겁니다. 별표시 100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리자고 했습니다. 아예 강의 안 했고 강의하지 말라, 시험 준비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시는 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될 것 같아요. 부동산 총론에서는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됩니다. 3문제 내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이들은 각각 한 문제씩 나올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되든 아니면 둘 중에 둘 다 출제되는데 한 문제 속에 전체를 다 언급하든 그래서 올해는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부동산학의 이해 파트요. 부동산의 이해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할 건 크게 2가지였죠. 부동산학의 정의하고 표준산업 분류하고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첫 번째 연구 대상요. 두 번째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합의 개념, 부동산의 학문적인 성격요, 그리고 접근 방법, 그리고 여기까지가 부동산 학의 정의와 관련된 거고요. 표준산업 분류.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나올 거라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였죠? 부동산 활동하고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인간, 부동산,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목적은 능률화하는 거죠. 어떤 게 능률적이라고요? 체유효 이용. 종합, 달리 말하면 복합 개념 또는 유형, 무형 또는 기술, 경제, 법률로 이어집니다. 학문적 성격에서는 2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순수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이 아니다.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기준 우리는 딱 3가지만 정리한다고요. 첫 번째, 종합식 접근 방법이 정답이다. 그럼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두 번째,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인간. 자, 이런 의미예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래서 공통점을 모아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설명은 수포기 특강에서 이론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끝인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죠? 결론은 인간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죠? 세 번째,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윤극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사는 풀려요. 자, 그럼 이제 예상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복습하는 차원의 전체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 그랬죠. 능률화. 능률화를 위한 원리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데 이들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요. 자, 동그라미 2번 하면 처음 접하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이 두 가지만 구분하는 거예요. 고용윤리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중개보조원 둬야 되겠죠? 예, 그게 고용윤리예요. 고용윤리. 그러면 고용윤리는 조직 내부적인 관계죠. 조직 내부적인 관계. 내년에 공인중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협회하고의 관계도 적절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뭐 지나치게 유착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리를 두지는 마세요. 그래서 협회가 뭔가를 요구하면 협회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좀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은 공인중개사인 나와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관계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직윤리라고 합니다. 그럼 조직윤리는 결론은 대외적인 문제죠. 따라서 동그라미 두째 줄을 보세요. 조직윤리란 기업 외부 조직. 요것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2번 출제가 되는데 한 번은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요 각각의 정의가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우린 딱 하나만 구분하자고요. 고용윤리와 조직윤리를 가지고 하나는 기업 내부적인 관계, 하나는 기업 외부적인 관계라는 것만 딱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요. 그럼 내년에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중개보조원을 두시게 될 텐데 어쨌든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쨌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아닌가요? 자, 그렇다고 지나치게 갑질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거예요. 5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윤리성이라는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서 이런 각종 윤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중개보조원하고의 관계에서도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들 고객들을 만나죠. 그럼 고객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죠. 속된 말로 사기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나는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상대들은 나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할 필요 없나요? 그러면 X죠. 나도 그들에게 그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그들도 나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맞는 말이죠. 대인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안에는 인간과 부동산이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인 활동이면서도 대물 활동이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됩니다. 4번 갑니다.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나왔네요. 그럼 이게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윤극대화. 동그라미 5번 윤리성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 풀이를 정리하죠. 자, 한 번 더 잘 보세요. 문제 풀이 과정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는 수포기업과 함께 이론 정리를 하고 예상 문제는 체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포기보다 좀 더 슬림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론 이해도 하는 것이고 문제 크게 보면 3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 날 시험장에서 95점 받아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단지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죠. 그래서 모든 과목 다 과목이 너무 많죠. 한 과목마다 학습해야 되는 볼륨도 많고 그러나 선택을 했으니까 합격은 해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험 준비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시험은 기술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내용을 윤리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고용윤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용윤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공인중개사인 나와 보조원사에 지켜야 되는 윤리인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고용윤리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고 조직윤리는 기업 외부적인 철저하게 시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대로 정리해 나가면 쉽게 합격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험 기간 동안 나의 자존감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내 몸 아프지 않게 하고 그렇게 가려면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스마트하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3월달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